자, 지난밤 사이에 7월 CPI 지표, 즉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워낙 8월에는 이제 FOMC 회의가 없다 보니까 이 소비자 물가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지표로 여러분들께서도 보셨을 텐데 다행히도 시장 예상치보다도 더 물가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죠. 정말 피크아웃이 된 건지 이분과 함께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6번가 정광호 대표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물가 지표 보시고 이거 진짜 좀 피크아웃 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사실 그 전달의 물가 자체가 9%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왔었습니다. 네. 그걸 감안을 했었을 때에는 사실 뭐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피크에는 가까워진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명확히 지금이 피크다, 피크 부근이 지나고 있다라는 것은 뭐 명확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부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원래 시장에서는 8.7%를 예상을 했었는데 물가가 오를 것으로. 근데 다행히도 8.5% 상승으로 나왔고 또 근원 CPI도 6%를 넘을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5.9%가 나왔고 전반적으로 좀 좋았어요. 세부 내용이 어떤 게 이렇게 좋아졌던 걸까요? 네, 지금 일단 헤드라인의 하락을 이끌었던 것은 아무래도 에너지 가격이 빠르게 좀 내려왔던 부분이 강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원 CPI까지도 내릴 수 있었던 부분은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중고차 가격이라든지 아니면은 운송 부분에서 항공료 이런 부분들이 크게 내려간 부분들이 또한 이제 그 코어의 하락을 좀 자극을 했습니다. 네, 항공료가 내려왔다는 게 결국 그 연료 비용이 좀 줄어들었다는 거겠네요. 사실 항공료의 경우에 네. 변동이 매우 큽니다. 어떤 때에는 심할 경우에는 전월에 대비해서 20% 이상 상승도 하고요. 이번 경우에는 지금 거의 한 8% 정도 하락을 했는데 네. 변동폭이 좀 매우 큰 상황인데 여기엔 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지금 보시면은 연휴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항공 쪽에서 캔슬이 되게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또 내부적으로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뭔가 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그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게 있어서 사실 저희가 여기에 한 달치 변동으로 많은 거를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은 특히 항공 쪽은 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지금 이번에 가장 크게 헤드라인 넘버를 완화시킬 수 있었던 건 에너지 가격인 것만은 분명하고 그럼 나머지는 어떨까요? 지금 에너지 가격, 그다음에 식료품 가격, 주거비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요인이잖아요. 주거비랑 네. 식료품 가격은 좀 어땠을까요? 그 부분이 견조하게 계속해서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저희가 피크가 언제이냐 이 부분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그거는 뭐 이제 어느 정도 피크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으니까 네. 넘어가면 그 다음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내려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 초반에도 피크 자체는 70년 이제 1월에 나왔었는데 그 뒤에 증시가 저점이 언제였냐면 그 뒤였었거든요. 그래요? 그 이유를 찾아보면은 내려오는 속도가 좀 굉장히 완만했었습니다. 그런데 완연히 이제 내려왔다라고 느낌이 들고 나서부터가 본격적으로 증시가 랠리를 펼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과연 어느 정도의 속도로 내려올 수 있느냐라는 게 아마 핵심이 될 테이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저희가 이제 이번에도 MOM으로 이렇게까지 CPI 상승의 헤드라인이 낮게 나올 수 있었던 건 에너지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에너지 가격이 과연 여기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가 이제는 또 그 키를 쥐게 되지 않았나 싶고 그 부분이 기억을 해보시면은 6월 초부터 에너지가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한 네네. 초중순부터요. 그때가 시장이 저점이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또 시장이 뭐 어제는 물론 반등을 크게 했지만은 그 전에 한 8월 4일부터가 증시가 또 약간 약해지기 시작을 했었는데 보면 그때가 유가 저점에 가솔린 가격도 좀 저점을 찍고서 올라오기 시작하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어제 또 CPI가 잘 나와서 달러가 약세가 되니까 네. 유가가 오르고 또 가솔린 가격도 올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까지 인플레 심리가 좀 많이 남아 있어서 투자자 입장에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원유는 뭐 대부분 이제 달러로 결제하다 보니까 이제 달러 강세와 약세에 따라서 유가가 또 정반대로 움직이는 경향들도 좀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물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인, 그러니까 에너지, 주거비, 식료품 가격 가운데 나머지 두 개, 식료품 가격과 주거비는 오히려 좀 계속 올라가는 추세인 거고 에너지 가격 하나로 인해서 물론 이거 하나로 원인을 따질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에너지 가격이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 결국 만약에 에너지 가격이 8월 9일에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변수들이 좀 남아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상승을 한다고 해서 뭐 전쟁이 일어났었을 땐 120불도 넘어갔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피크는 나온 것 같다라는 것은 있는데 과연 내려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를 수 있을까 했을 때 저희가 원유 시장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첫째로는 전략적 비축률 방출이 있었는데 그 네네. 부분을 가을부터는 그래서 이제 9월부터는 다시 미국 정부에서 되사들이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래서 하방이 좀 제한될 수 있다 하고 또 뭐 사우디를 비롯해서 중동 국가들 아마 익숙하시겠지만 재정 그 유가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본인들의 이제 예산안을 유지하기 위한 부분인데 그 부분도 가장 낮다고 하는 사우디가 70불대이거든요. 네. 그래서 하락이 과연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까 하면 생각보다는 좀 하락폭이 이제는 좀 제한될 수도 있다. 그런 점들에다가 또 어저께 같은 경우에 그 원유랑 각종 석유 제품의 재고가 나왔는데요. 네네. 나머진 다 크게 증가를 했는데 휘발유가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좀 휘발유 가격이 좀 빠르게 떨어지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소비가 또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니냐. 또 차를 타기 시작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이게 굉장히 그 좀 힘듭니다. 그 한 방향으로 확 이렇게 좀 저희가 방향성이 나와주면 매우 좋을 텐데 네네. 그 부분이 아니라 지금은 또 다시 조금 수요가 좀 견인돼 버리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제가 뭐 어제였었나요? 어제 소식을 전해드릴 때까지만 해도 휘발유 재고가 좀 많다. 그러니까 너무 유가가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휘발유 사용을 좀 덜해서 재고가 많이 남았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게 또 유가가 조금씩 나가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휘발유를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니 다시 한번 유가가 올라가게 되는 그럼 계속 균형을 찾아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 이런 지표를 바라보고 그럼 연준은 어떤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으냐에 대한 전망이거든요. 네, 사실 네. 어제 시장 반응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9월 FOMC에서는 75bp 인상을 안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빠르게 거의 한 달 먼저 빠르게 반영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준의 결정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 한번 주고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연준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고 있거든요. 네네. 8월에 회의가 없으니 다른 달들은 보통 지표를 한 달치 거, 최근 한 달치 걸 보고 결정하는데 이번 9월에 결정할 때는 두 달치 거를 보고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고용하고 그다음 또 인플레인데 고용을 보면은 뜨거워가지고서 갑자기 75를 해야 되겠는데 그거 한 달치 더 보자 얘기를 네. 했고 인플레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50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또 한 달 더 보자 이렇게 돼버려서 네네. 결국 뭐 좀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8월 수치가 이제는 그래서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둘 다요. 알겠습니다. 그 9월 초에 우리가 8월 수치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어떤 모습이 나와야 50bp 인상을 하게 되고 어떤 모습이 나오면 75bp 인상을 하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뭐 제일 좋은 거는 고용이 네. 조금 좀 내려가 주는, 그러니까 침체까지는 아니지만은 너무 뜨겁게 증가는 싫어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는 지금처럼만 나오면 어제 같은 숫자만 나온다면 더없이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연준도 조금은 편하게 50bp 인상으로 약간 긴축 속도를 조절하게 되는 그런 네, 현상이 나타날 수도 맞습니다. 있다. 사실 그거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시장이 좀 신나게 또 올라갈 수 있으리란 보장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한 달 좀 넘게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던 것을 보면은 뭐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네. 그 대부분은 공매도를 커버를 한 것으로 좀 파악이 됩니다. 근데 공매도를 커버를 하는 것 자체가 뭐 단순히 매도를 줄였다기보다 헤지펀드는 보통 롱숏을 동시에 잡는데 포지션 자체를 극단적으로 줄여버리는 네. 그래서 뭐 이제 노무라 증권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지금 헤지펀드들의 전체적인 그냥 롱숏 포지션 자체가 줄어든 게 거의 뭐 10년 내에 이제는 최저치 정도 수준까지로 그러니까는 불확실성 자체를 크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네. 어느 방향 위든 아래든 갈 수 있다라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7월 숫자가 고용은 높게 나왔고 인플레 낮게 나왔으니 이것도 또 이제 해석의 나름으로 돼버려서 네네. 한 달을 더 보고 싶다. 근데 증시는 반등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뭐 소위 말해서 그냥 개별주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온다든지 그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가능성까지 있다는 것까지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좀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세요. 그 마이크론 그리고 엔비디아 이렇게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부진한 상태잖아요. 실적 자체 때문에 그런데 사실 정책으로는 호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뭐 반도체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거 반도체 섹터가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세금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는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걱정하는 것은 이게 누가 보아도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고 네네. 그걸 따라갔을 때 특히 우리나라 경우에는 사드 배치를 했었다가 한한령을 당했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거 자체는 뭐 숫자가 나오고 좋은 것 같은데 혹시 반대 작용이 생기면 어떡하냐.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생각을 했을 때에는 이게 없어도 지금 반도체 산업이 재고가 좀 많아져서 힘들다고 하는데 굳이 불확실성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건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인데요. 네. 거기다 추가적으로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론에서 향후 추정치를 많이 낮춰버리다 보니까 안 좋아지는데, 저는 근데 마이크론의 이번 이제 추정치 변경 발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게 반도체 쪽이 4분기가 네. 업황 바닥이고 그게 지나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재고에 대해서 네네. 깊은 이제 그 우려를 좀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현금 흐름이나 내년도의 투자 이런 부분까지도 많이 좀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반도체 사이클이 가장 안 좋은 시기를 지날 때 나오는 그런 발언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과거 경험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4분기가 반도체는 최저점을 업황으로는 지나갈 것이고 그 전으로 해가지고서 주가는 또 저점을 찍고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지난 밤사이에 있었던 물가 지표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고, 그리고 요즘 이 반도체 관련된 뭐 칩4 동맹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 뭐 미국 제조시설들에게 뭐 세금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라든지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이 많아서 이 반도체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